벌써 9월달이 되었네요. 또 한 보름 있으면 추석 한가위라 오늘 같은 날도 아마 고향 선영에 미리 성묘 가시고 벌초하러 가는 가족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규범이 자기의 근본과 도리,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일까? 불자들은 꼭 원칙론적으로 법회 와야 되고 기도 시간에 기도 참석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도리의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불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은 그래서 그랬는지 법당에 불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전원주택 지어서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저희들 역시도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음,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 후쿠오카에 정행사라는 정토 진종과 한 30년 인연을 맺고 있는데 한 6년, 7년 코로나 등등으로 왕래를 서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쪽에 소임자들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낮추어서 주지소임이 바뀌고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법문을 청해서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에. 정행사라는 절은 정치력이 있는 이로 말하면 호소카와 총리라고 하는 분이 현직 총리가 65세 되는 생일날 출근해가지고 정계 은퇴를 하고 그리고 구마모도 성주의 자손인데 도자기를 빚으면서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일본 정토진정은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요사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야라고 하던데 그곳에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출퇴근도 하고 회사에 또 그런가 하면 정년퇴직해가지고 절에서 절일 살피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절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쪽에 속해 있는 절에 1000명 이상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번에는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내가 절에 도착하는 시간에 온 대중이 나와가지고 마당에 도열하고 있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날씨가 첫째 덥고 두 번째는 연세들이 너무 많다. 90, 100살 된 노인들이 나와서 정우 스님 온다고 그 도량에 쭉 서 있는 것을 얼마나 제가 힘들게 느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찾아다니면서 그쪽 그 연세 많은 노 불자들하고 스님들하고 만남을 가졌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방금 들려드린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을 해드렸는데, 그 스님의 제자가 또 사명대사죠. 사명대사라고 하면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포로들과 여기서 가져갔던 물건들과, 그리고 풍신수길은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지만 거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덕천가광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100년 동안은 일본에서 조선을 침공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일제 식민지까지 거슬리면 200년 넘게 일본에서 조선 땅을 침범하지 않은 것은 사명대사의 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토 진종인 정행사 아학당이라고 하면 법당의 개념이 불자들하고 같이 한다면 거기는 천왕궁의 아학처럼, 우리 국악처럼 유일하게 사찰에 국악을 하고 있는 사찰이 그 절인데, 그곳에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달해제를 모시는데,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함께 달해제를 모셨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가 하면 구마모도 성 지나서, 그러니까 후쿠오카에서 한 2시간 이상 내륙으로 들어가서 1200m 해발 1200m에 있는 절이 그 저번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났을 때 큰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 절을 주지스님이 가겠다고 해서 나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걸어서 가면 봉정암 가는 것처럼 하루거리고, 그것을 모노레일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갔다가 올 때는 그냥 타고 간 그 상태로 뒤로 후진해가지고 오다가 또 소낙비를 만나가지고 흠뻑 젖으면서도 너무 풍광이 좋은 그런 곳에서 도량을 참배하고 온 것은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절 주지스님이면 바로 내가 돌아온 그 다음 날 왔다가 어저께 가셨는데, 온 이유는 우리도 구룡사나 봉은사나 조계사처럼 도량에 연꽃을 피워서 심으면, 우리 아미타경에 보면은 아미타 그 경전에 그 극락세계에 가면 연꽃이 막 사람이 그 올라가도 그 연잎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그 뚠막배처럼 되는 그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데, 지금도 그런 연꽃이 있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두루두루 돌아보고, 또 우리 고추 따놓고 또 우리 잡지에 감자 수확하는 그런 걸 보고는 꼭 제천에 한번 다녀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제천에 갔는데, 우리 지금 고추 마지막 수확을 하겠다고 날짜 잡아놓은 것은 너무
뒤로 길게 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저께 내가 가서 봤을 때는 2, 3일 안에 고추를 따지 않으면 그 고추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도 드리는 거니까 날짜를 오늘 고추 그 수확해 놓은 것 중에서 그 말려놓고 그냥 거기 놓여 있는 것은 오늘 실어 오라고 지금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다시 그 불자들하고 같이 가서 한두 번 고추는 더 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가서 보고 또 거기 도량에 연방죽에 연피어 있는 것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들도 이런 공간들을 시골에다 가지고 있으면서 불자들이 함께 협동하는 그런 것도 수행의 방법이겠다는 그런 말들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다양한 상태로 제가 가끔 그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을 이렇게 넘겨다 보면은 참 구룡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목격하는 이들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일까? 환희법렬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정진하는 것이 기쁨일 것이고 삼독 오욕에 찌들어 있으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큰 괴로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가름해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로 선행을 닦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내지 않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별식심으로 가름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 우리가 팔정도에서 보면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런 팔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온 스님들하고 제천에서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정견, 팔정도에서 바로 본다는 정견의 개념이 눈으로 보는 것만 정견이 아니다. 귀로 듣는 것도 정견,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정견, 혀로 맛보는 것도 정견,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것도 정견, 정신으로 헤아리는 것도 현량하는 것도 정견. 그것이 육근과 육경과 육진이라고 하는 그런 육식이라고 하는 12처 18경계를 통괄해서 우리는 정견 바로 볼 수 있을 때 정사유할 수 있을 때 정어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스님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대만 불교를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왕래를 하는데 비구니 스님이 27년 동안 지은 절은 천막 우리 구룡사처럼 처음에 그 산중에 가서 천막 치고 시작을 했다는데 27년 동안에 돈을 한국 돈으로 4조를 들여서 지은 절인데 그 절에 가면 환희법렬합니다. 가슴으로만 울림판을 가지는데 2조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 중대선사라고 하는 대전 지역에 있는 그 절에 가면 정신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가슴에서 울림판하고 싸워.
가슴에서는 확 하다가도 머리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절지는 데다가 이렇게 돈을 팍 부숴갖고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지랄들을 했다냐. 너무 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눈에 역력하게 보이니까 싸워.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은 정신과 마음이 서로 융섭하는 것을 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을 따라서 능히 실천하는 거예요. 경전에도 다양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은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보리, 깨달음에 회항하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 그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법문할 때 제가 통도사에서 사제 법문할 때 했던 개송을 똑같이 한번 들려드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9월달 우리 전자책으로 나오는 붓다지의 그 글을 수록해 놨습니다. 염념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라는 개속이 있는데, 또 반대 급부적으로 염념 삼독심이면 생각이 탐심치 삼독을 떨치지 못하면 처처 곳곳 가는 곳마다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이라는 그런 건데, 이번에 정행사 절에 가갖고 이번에 그 법문을 해서 그런지 거기에 두자, 억념, 기억할 억자에 생각념자, 염념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억념이라는 말이에요. 억념. 그러니까 생각이 찰나 끊어졌다 일어났다 끊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억념이라는 말, 염념이라는 말은 그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이해가 되십니까? 이어져 있는 생각이 깨달음, 보리심에 귀결되면 처처가 안락국이야. 꼭 내가 가는 그곳 모두가 다 불국정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게 하기 위해서 무수한 시간들을 그렇게 수행을 했고, 그 과덕의 깨달음을 35세에 이루시고 난 다음에 45년 동안 길로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전법 활동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늘 그런 말씀만 하십니까?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살아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이게 전법 선언을 부처님께서 수없이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 그래서 정념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망념, 삿되고 용렬한 생각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나서 무념으로, 우리가 저 소품반야경에 보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여. 어떤 마음을 마음이라 할 것인가 하고 부처님이 반야 600부 가운데 소품반야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는 영리해가지고 쉰다. 마음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마음이라고 할고, 이런 식으로 헤아리는데, 아니야.
한결같은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해서 정념, 올바른 마음, 무념,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상대성 원리로 되바라진 그런 마음 아닌 것을 우리는 무념이라고도 한다. 무념으로 정념까지도 올바른 생각까지도 여의게 되면 무심한 일념의 도가 나타나는 것이 마치 우리들이 맑고 밝은 거울을 들면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도 그 거울에 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처럼 농부가 밭에 씨앗을 종자로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싹이 나는 것처럼 이번 금년은 하도 더워가지고 가을 김장배추 심어 놓은 것이 다 햇빛에 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모종을 구해다가 어저께 그저께 가서 보니까 심어 놨는데 아직도 걱정이야. 그래서 이제 금년 겨울에는 잘못 오면 묵은 김치 먹고 말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 옛날에는 농부가 밭에 씨앗 종자를 심으면 싹이 나지 않기를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싹이 났다 이러는데 이것도요 전부 관계가 좋은 땅에 거름이 잘 되어 있고 수분이 넉넉하고 햇빛을 보고 날씨도 이런 폭염이 아니고 그러면서 농부의 수고로움 속에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닌가. 제천 우리 운조암 불교마을은 절대로 같은 작물을 연거푸 심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촌에서 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집은 매년 그 밭에다가 고추도 심고 매년 그 밭에다가 김장 배추도 심고 뭣도 하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수확이 많이 안 돼. 우리 저런 건 알지. 인삼을 재배한 밭은 진기가 다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농사지 그 같은 작물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아. 그 정도는 농사 짓는 이들도 아는데 그런데 제천은 땅이 넓으니까 한 4만 평 되니까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에 감자 캔 그곳에다가는 배추를 심고 작년에 배추 심었던 그 밭에는 금년에 고추를 심고 이런 식으로 작물을 교대하면 훨씬 그 농사가 잘 되고 또 여기 유치원 옆에다가 제가 고추를 모종을 갖다가 심어 놓고 거기서 고추를 그럼 따다가 여름에 먹으려고 이제 심어 놨는데 고추 농사는 무지하게 잘 됐어. 연유는 한의원에 약 달인 찌꺼기를 갖다가 그 밑에다가 폭도 요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놓으면 병충해도 없어. 근데 종자가 청양고추를 갖다가 놓아가지고 또 금년에는 제가 동대 일산병원에서 종합검진 받으면서 내시경을 하면서 그걸 무슨 용정이라고든가 그런 것을 몇 개 이렇게 시술을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그 매운 고추를 아주 잘 먹었는데 유난히 금년에 여기 뒤에다 심어놓은 고추는 그보다 더 매워. 그냥 매운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고추가 작아. 매운 고추가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 말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해 놨는데
그런 것들을 농부가 세심하게 살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종자를 나눠드리는 농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 어둠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둠이 사라지는 그 이치가 선근과 지혜와 보리로서 우리가 대비해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광반조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금년에 제가 통도사 갔다가 대웅전 앞에를 지나가다가 늘 빛과 그림자는 그렇게 존치되어 있는 건데, 유난히 이번에는 제가 설법전에 법문을 하러 가기 전에 대웅전을 앞에를 이렇게 가다장사 믿고 걸어가다가 처음 본 것처럼 불현듯 내 그림자를 봤어. 내 그림자를 봤는데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보다 그림자로 나타나는 내 모습이 더 노인처럼 보이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울만 보지 말고 그림자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림자는 자기가 관념으로 형상을 그려내지 않으면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그림자가 나를 닮았고 그 그림자 안에 관념으로 형상을 그려보니까 70대 노인이 거기에 비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정행사에 가가지고 법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수십 년간 주지로 계시다가 지금 8세 되신 스님께서 내 법문 끝에 멘트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매달 우리 잡지에다가 글을 쓰는 것을 할 땐 앞에 있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지금 현재를 발현시키는 건데, 우리 백고자 때 월화 노스님이 회양 때 와 주시기를 권청했는데 스님이 안 오셨어요. 이젠 정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라. 늘 백고자도 법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 하는 중에 한 번을 모시려고 했는데 93년도에 못 모셨어. 벌써 93년도니까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백고자 마치고 그때가 12월 12일 날 체조경기장에서 회양법회를 하고, 그리고 통도사에 내려가가지고 한 일주일쯤 노스님 곁에 있다가 내일이 동짓날이라 제가 막비행기 타고 올라온 적이 있어. 그런데 새벽 예불 마치고 법당에서 막 방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니까 노스님이 아시는 거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예불이지,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 직통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제가 여보세요 하니까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하고 달가닥 전화가 끊겼어. 그런데 저는 마지막 1년의 자축인묘 진사에서 24절기처럼 동지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첫 시간을
불러드리는 시간이야. 마치 하루의 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인 것처럼. 그런데 노스님이 한 열흘 정도 통도사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간 제자에게 어른께서 전화를 새벽에 하셔가지고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하고 동짓날 전화한 것, 그 전화에 그 연민심, 자상하신 그 모습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번 내가 법문할 때, 동짓날 법문할 때는 거의 그 짧은 대화를 상기시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우리 잡지에 수록됐던지 그것을 3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스님이 정행사의 어른이야. 또 하나, 지금 이것도 1961년도에 쓴 시인데,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요거 그냥 한번 내가 법회 때 들려드리고 또 우리 잡지에다가 한번 이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통역하는 이들이 그 글을 일본말로 바꿔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어제 아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 시인의 시를 들려줄 수 있었을까?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예요. 여러분들 인생하고 견주어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랴. 여러분들 인생하고 견주어서 생각해 보실 여백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이 시를, 내가 이 시를 들려드리고 우리 잡지에다가 그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우 스님 마음속에 엊그저께 소년이 청년 되고 장년 되고 노년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것을 한탄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는 일이 너무 바빠. 제가 50년 전에 군에 자대배치 26사단에 되었을 때, 그때 중대장, 오늘 또 제가 그분에게 우리 9월달 붓다지 전자책 송달해 줬어요. 거기 카톡으로 한번 보시라고. 그분도 좋은 내용, 그 좋은 글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는데 50년 만에 찾았다고요, 그분을. 그것도 제가 이등병이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소령이 구룡사에 가끔 오셔 용인 사시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20년 이상 인연이 되어 있는데도 불현듯 어느 날 차 마시다가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연대장, 그때 같이 연대장이었으니까 연대장 안승봉 대령도 한번 안 돌아가셨으면 뵙고 싶고, 우리 중대장 박진승 대위도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분이 국방부 어디 그 전역한 장교들은 기록문이 다 볼 수 있는 모양이지. 그리고 찾아갖고 왔어.
전화번호까지 가지고 왔어. 그래서 지금 만나지는 아직 못했는데 그분 내 생각에 다음에 보자고 하는 거 보니까 섭섭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무지하게 잘해주고 불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을 깔아줬었는데 제대하고 50년이 지나도록 한 번 연락이 없었으니까 안 섭섭했겠어?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스려 가지고 만나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저 우리 보명사 있는 연수구에 사시던데, 그래도 그 보명사는 내가 달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줬더니 그걸 보고 그 절에는 또 가서 갔다 왔더라고요. 거기 갔다 온 얘기를 하던데, 자,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사는 일이 너무 바빠. 청년이었을 때, 청춘이었을 때 그 말 아니야?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6월달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랴. 그런데 이 글을 그 90이 다 된 노인이 우리 잡지에서 번역해서 보내줬더니 당신도 그런 인생 살아버린 거지. 에? 거기는 그쪽은 더해. 우리보다 더 자유도 없고 건강도 안 좋으셔가지고 시험 간염 때문에 아주 고생도 하셨고, 한국에 와도 이틀 밤 잘 수 없을 만큼 급히 서둘러서 가야 되고 주치의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 시험 간염도요, 미국에서 여기 구룡사의 어떤 스님도 내가 구룡사 열애사의 소임자들이 애써가지고 80네알 80네알에 1억 800만 원 들여서 400인 스님도 있어. 시험 간염 100% 치유되어 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2번째로 어느 스님이 신장을 기증해 가지고 했던 스님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팔 갖고 지 흔들고 사는 것이 역력하게 보여서 내가 내 생전에 퇴방 조치 시킨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 구룡사 떠나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 그러면 부처님 시주 은혜를 입었으면 빚 갚아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이젠 건강해졌고 하니까 네 식대로 살다가 가라, 그런 말 아니겠어? 그 스님도 그 약을 미국에서 수입에다가 드시고 싹 나아서 1200m 해발 그 모노레일을 90이 다 된 노인이 나랑 같이 타고 거기를 올다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법문한 끝에 내가 했던 그 법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메모해놨다가 들려줄 때 깜짝 놀랐어. 월화도 스님이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하고 끊었는데 그 짧은 지침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감사함을 지닐 수 있고 잊을 수 없는 스승인가를 표출한 걸 그분이 알고 계셔. 그리고 이채라고 하는 시인의 60년 전에 썼던 그 시인의 그 글을 상기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선지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래전에 발췌해 놓은 건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있었던 글입니다. 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만 질병은 초기에는 진단하기가 어렵다. 시간이 흐르면 진단하기는 쉬워져도 병은 깊어지면 진단은 쉽게 되는데 치료하기가 어렵다. 인식하지 못하면 사태는 악화된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쯤 되면 어떤 해결책도 소용없게 된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만 그 병은 또 초기에는 진단하기가 어렵다네. 그런데 그 병은 시간이 흐르면 진단은 쉬워지는데 치료하기는 어렵대요. 모든 이치가 그렇겠지. 인식하지 못하면 사태는 악화되어 가지고 병사하는 거죠.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쯤 되면 어떤 해결책도 없다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